여러분, 한 아버지가 두 친아들에게는 각각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물려주었지만 평생 효도한 양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전 재산을 두 친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양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냉정한 한마디는 비수처럼 나라와 심장에 밝혔고 온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오후 저의 작은 자취방에 정적을 깨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맡은 설계 도면을 마감 기한에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두 글자를 보자 제 마음속에는 낯선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박 영감님은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으셨죠. 제가 어릴 적 자식들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건 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포구에 있는 집은 더욱 적막해졌고 아버지의 전화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의 조금은 힘겨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냐? 오늘 일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오너라. 현우랑 현수도 오라고 했다. 새놈한테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단호해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씀하시는 방식에 저는 온갖 상상에 빠졌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아직 일이 좀 남았는데 급하시면 지금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하던 일마저 끝내고 와. 7시까지 집에 도착하면 된다. 알았지? 아버지는 제게 더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만 더 이상 설계도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회의라. 우리 집에 제대로 된 가족회의가 없었던 게 얼마만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 3형제의 사이는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큰형 현우는 결혼 후 분가했습니다. 건설자재 사업이 날로 번창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둘째 형 현수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가끔 집에 와서 아버지께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민주는 20여 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보육원에서 데려온 양아들입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자취방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비록 따로 살았지만 주말마다 아버지와 저녁 한 끼라도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와 두 형의 관계는 꽤 복잡했습니다. 큰형은 저를 동생으로 여기며 가끔 안부를 묻고 조언도 해주었지만 그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죠. 어릴 때부터 주워온 자식, 굴러온 돌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더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수 형을 호되게 꾸짖으셨지만 그럴수록 형의 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너도 내 아들이고 형들의 동생이야.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곁에 안 계십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이미 화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컴퓨터를 끈 뒤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중요한 얘기는 뭘까? 왜 3형제를 모두 부르신 걸까? 제 마음은 불안했고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저를 키워준 마포구의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 집은 이제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현우 형과 현수 형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늦게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당으로 들어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형과 형수님은 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둘째 형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큰형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형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방 중앙의 가장 상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지난 주말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눈은 더욱 퀭해 보였고 평소의 근엄한 표정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형, 형수님, 형도 안녕하세요. 제가 침묵을 깨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어있는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제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모두 부른 건 한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나도 이제 늙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머지않아 조상님들과 내 어머니 곁으로 가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유언이라는 두 글자에 현수 형이 자세를 바로잡고 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형수님도 현우 형의 팔을 슬쩍 쳤습니다. 저만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돈이나 재산은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갈망했던 것은 가족의 정과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우리 중 누구에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별거 없다. 이 집 한 채 말고는 은행에 예금 통장이 하나 있다. 총 6억 원인데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현우 형과 현수 형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예금은 현우와 현수가 각각 3억 원씩 나눠 갖도록 해라. 너희들이 사업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보태라고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현수 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전적이고 승리에 찬 눈빛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현우 형은 좀 더 침착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저와 이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두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몇 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앞으로 우리 가문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 될 것이다. 장남인 현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민준이는 마침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민준이는 내 재산 중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푼도 어떤 재산도 없다니.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 아버지의 깊은 눈 속에서 남은 정이라도 찾아보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의 모든 사랑과 희생, 아버지께 인정받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저의 끊임없는 노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이 끝난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현수 형의 만족스러운 숨소리와 형수님의 안도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 형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너는 기억해야 한다. 너는 그저 양아들일 뿐이라는 걸. 양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아버지는 이 집에서 저의 위치를 못 박는 듯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와 내 엄마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사람 구실하게 해줬다. 네, 스스로 먹고 살 기술도 줬으니 그걸로 부모로서의 의리는 다한 게다. 너는 우리 박씨 가문의 피가 흐르지 않아. 이 재산은 조상님들이 남기신 것이니 내 핏줄에게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 너는 받을 권리가 없어.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저는 영원히 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양육은 그저 의리와 정의였고 이제는 끝난 책임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현수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의 고통을 조롱하고 즐기는 듯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메었지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희 3형제를 공평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어머니는 늘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내 어머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정이 너무 많았어.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나중에 내가 없으면 누가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겠느냐. 현우고 현수다. 너도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인생을 살겠지. 너와 이 집은 혈통으로 묶여있지 않아. 혈통의 굴레. 그것이 제가 평생을 노력해도 넘을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벽이었던 것입니다. 씁쓸함이 제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함께했던 가족 식사, 아버지가 아프실 때 밤을 새워 간호했던 날들,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께 드렸던 순간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추억과 사랑이 결국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저는 여전히 주워온 아이, 남보다 못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지금 이 태도는 현수영의 경멸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이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침묵이 폭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조용한 방 안에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놀라움, 경멸,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인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울분으로 가득 찬 떨림이었습니다.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아버지. 20여 년의 세월, 부부로서 함께한 수십 년의 정, 그 모든 게 혈통이라는 두 글자만도 못하단 말인가요?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따져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누가 밤낮으로 곁을 지켰나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누가 약을 챙겨드렸나요? 현우 형은 사업 때문에 바빴고 현수 형은 친구들과 노느라 바빴죠. 저뿐이었어요. 이 양아들 뿐이었다고요. 아버지 곁에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들 줄은 상상도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고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건 뭔가요? 냉대와 차별, 그리고 비수 같은 말씀들 뿐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정당한 슬픔과 고통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 탐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정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무참히 짓밟으시는 겁니까? 그만해라. 그때 현우 형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 말대꾸하는 거냐?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버릇없이 굴 수 있어? 현수 형도 일어나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봐, 본색을 드러내잖아. 은혜도 모르는 놈을 거뒀더니 이제 와서 재산 못 받는다고 난리를 치네. 역시 주워온 자식은 어쩔 수 없다니까. 형들은 조용히 해요. 저는 두 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들이 뭘 알아요? 돈 말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식사는 잘하시는지, 잠은 편히 주무시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요? 아니면 재산 나눌 때만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가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았고 형수님은 현우 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입 닥쳐. 아버지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썩 꺼져.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 간의 정, 형제 간의 우애, 모든 것이 이 운명의 밤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나가라는 말은 우리 관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과 미련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울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눈 속에서 무언가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과도 같은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갑고 낯선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2층 제 방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익숙한 나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왜 이리도 무거운지 등 뒤에서 저를 향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현수 형의 통쾌한 시선, 현우 형과 형수님의 난처한 시선,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몇 년 전 설날에 찍은 엄마 아빠와 우리 삼형제가 모두 나온 유일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제 어깨와 현수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또다시 고통의 파도가 제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 행복, 그 가족, 어쩌다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저는 옷장을 열어 낡은 배낭을 꺼내고 필요한 옷 몇 벌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책과 개인 용품들은 이미 자취방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만 남겨두었죠.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마저도 너무나 씁쓸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뜨려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결국 조용히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가져갈 수도 차마 부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싼 후 저는 배낭의 지퍼를 잠그고 어깨에 맸습니다. 방을 떠나기 전 저는 이 풍경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찢어진 옷을 꿰매주시던 구석, 아버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시던 침대, 모든 것이 곧 과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들 여전히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외로워 보였습니다. 현우 형과 현수 형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곧장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저는 공식적으로 이곳을, 이 가족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지만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다른 한 부분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가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라.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자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20여 년의 제 인생을 뒤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저는 감히 뒤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당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일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눈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의 한 장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며 스스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과 원망을 잊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요. 작은 자취방은 저의 유일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잔인한 현실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죠. 매일 밤 저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썩 꺼져 라는 말이 꿈속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 버림받은 아들의 상처, 그리고 깊은 원망이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언젠가 아버지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비록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함께했던 가족 식사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 꽤 늦게 일어났죠.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 번호는 끈질기게 3번이나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준이냐? 나 현우 형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우 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새 번호를 알았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고 형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우 형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어딘가 지치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발 위로 튀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형,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현우 형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간암 말기셨대. 몇 달 전부터 병세가 악화되셨어. 간암 말기, 쏟아지는 정보에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독하셨는데 저는 왜 전혀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 맞다. 제가 연락을 끊었지. 제가 스스로 가족에게서 멀어졌지.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유난히 늙고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설마 그것이 병의 징후였을까? 집으로 와라. 민준아, 현우 형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봐야지. 그래도 네가 아들이잖니. 네가 아들이잖니라는 말이 지금은 왜 이리도 가슴 아프게 들리는지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상실의 고통과 지독한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닥에 엉망이 된 흔적을 치울 겨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마포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집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은 무겁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 형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조문객을 맞고 향을 피웠습니다. 형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현수 형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다지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형이 몰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는데 무언가 때문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두 형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다툼 이후 생긴 어색함과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나날 동안 아버지는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을까? 저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었을까? 그 질문들이 답 없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우 형이 저와 현수 형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3형제 모두 와서 아버지가 남기신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문제는 이제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병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숨기셨을까? 현수형은 변호사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장례식 며칠 동안의 슬픈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감출 수 없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삼 형제는 강남의 큰 길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현우 형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현수 형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 내내 현수 형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형, 나 계산 다 해봤어. 그 돈으로 친구랑 동업해서 정원 딸린 카페를 열 거야. 대박 날게 틀림없어. 그는 현우 형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도발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현우 형은 대답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수 형은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어쩔 거냐? 집에서 쫓겨났으니 일자리도 불안하겠지. 이렇게 하자. 형제 정을 생각해서 내 카페 개업하면 서빙 자리 하나 줄게. 월급은 많지 않아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엔 충분할 거야. 그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벌써 돈 얘기를 즐겁게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형제애란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여비서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중년 남성 변호사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께서 마지막 법적 문제들을 위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고박진 수님 일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우 형과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수 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비비며 변호사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현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이요. 김 변호사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수 형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온 가족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랑 현우 형이 각각 3억씩 받기로요. 아주 명확했다고요. 그는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수영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인의 법률 자문을 수년간 맡아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인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어떠한 공증, 유언장도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수형의 환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이 없다니요? 아버지가 우리 모두 앞에서 현우형 부부랑 저놈까지 증인으로 있는데 똑똑히 말씀하셨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구두로 재산 분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감정적으로는 고인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두 유언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 임박하여서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것이죠. 게다가 그 후에는 증인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분들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현수형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현우형을 돌아보았습니다. 형, 저 사람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사업 경험이 있는 현우형은 문제를 더 빨리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소화한 뒤 긴장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유언은 무효라는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상속된다면 친아들인 현우형과 현수형은 여전히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현수형도 이 점을 생각한 듯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앉아 변호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고 지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규를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가짜 유언이라는 연극을 꾸미신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그날 밤 제게 하셨던 모진 말씀들, 차별, 그리고 무정함이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 대신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감독하신 이 연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우 형을 보고 다시 현수 형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유효한 유언장 없이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 재산은 법에 따라 제1순위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이 말을 듣자 현수 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현우 형의 팔을 가볍게 치며 얼굴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결국 우리 거야. 그냥 좀 복잡해진 것뿐이지.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인께서 언급하신 6억 원 예금 통장에 관한 것입니다. 현우 형과 현수 형 모두 그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고 제 심장도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곧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고인의 예금 계좌 잔액은 현재 500만 원 남짓입니다. 마지막 잡다한 비용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예금의 거의 전부인 6억 원은 지난 6개월 동안 고인께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현수 형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끼익 소리를 내며 밀려났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6억 원을요? 아버지가 몇 달 만에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다 쓰셨다는 말입니까? 도박이라도 하셨거나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서류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고인의 서명이 있는 모든 이체 증명서와 영수증이 있습니다. 전액을 여러 자선단체에 나누어 기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보육권과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보내졌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현우 형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는 누구보다 돈의 가치를 잘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은 6억 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현수 형은 몇 초간의 충격 끝에 방 안을 서성거리며 욕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늙어서 노망이 드셨나. 자식들 줄 돈은 없고 생판남 좋은 일만 시켜. 그깟 고아들한테 돈 줘서 뭐 하려고? 걔들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아? 돌아가셨는데 그 소리가 들리기나 하겠냐고.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도 엄격하고 현실적이셨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숭고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셨다니 아버지는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 아버지의 모습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연극을 꾸며서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까?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현수영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가리키고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이놈이랑 짜고 치는 거지. 이놈이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이딴 짓 벌인 거 아니야? 은혜도 모르는 주워온 자식놈. 진정하시고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서류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박민준 씨는 고인의 결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집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현우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만해라, 현수야. 소리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그는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계좌에 남은 돈 말고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마포구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집은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자 이제 두 형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우 형을 보다가 제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마포구 주택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방안을 또다시 침묵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집은 현재 고 박진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현우 형과 현수 형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변호사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하드커버로 된 격식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 바로 앞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 겁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변호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포구 XX동 15번지 주택은 약 6개월 전 고박진수님께서 박민준 씨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모든 등기 서류는 완료되었고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박민준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관공서에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현수 형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거 위조된 거야. 저딴 주워온 자식이 무슨 권리로. 아버지가 미쳤어. 미친 게 틀림없어. 현우 형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약을 먹여서 홀렸길래 아버지가 이런 미친 짓을 하시게 만들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오직 손에 들린 서류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6개월 전.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유언을 발표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집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그 모진 말씀과 저를 쫓아냈던 일,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한 그렇게 공들인 연극이었을까? 저들을 속이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오해했던 아버지의 침묵 속 사랑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갑자기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얻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두 형의 분노는 변호사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현수 형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현우 형은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도 굳어졌고 저를 원수처럼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두 분 멈추십시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 달리 강철처럼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호통에 현수영은 주춤했지만 여전히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놈이 사기친 거야. 분명 무슨 수작을 부려서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내가 고소할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김 변호사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분 주택 소유권 이전에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증인의 입회하에 고인께서 온전히 정신이 맑으신 상태에서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의심하실 수는 있겠지만 법은 증거에 기반하며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동정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충격받고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고인께서 자식들에게 전해달라고 제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태도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 형이 현수 형의 팔을 잡아 의자에 주저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기세는 한풀 꺾이고 기다림과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진단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 씨,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아마 매우 가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님께서 민준 씨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진실입니다. 아버님은 이 사실이 민준 씨의 일과 미래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매우 끔찍한 무언가를 예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약 9개월 전 아버님께서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 상태였습니다. 비록 현우 형의 전화를 받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타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9개월 전, 거의 1년 가까이 아버지는 혼자서 그 끔찍한 병과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확실히 더 마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마다 아버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둘러대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제가 그렇게 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무심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시고 혼자서 결과를 들으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돈만 많이 들 뿐이라며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셨죠.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평온하게 보내길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가족회의가 있던 그날 밤을, 아버지가 유언을 발표하시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지친 모습, 힘겨운 목소리, 그리고 간간히 하시던 마른 기침까지.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화가 나고 피곤하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것이 병마에 의해 속에서부터 파괴되고 있는 몸에
마지막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한 편의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가장 순진하고 분노에 찬 관객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가여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에 대한 진실은 그동안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현우 형과 현수 형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처럼 그토록 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큰 고통을 혼자서 짊어지고 계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시 침묵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치밀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때 김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걱정하신 것은 자신의 병이 아니라 바로 민준 씨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오셔서 당신 자식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는 계산적이고 현수 씨는 다혈질에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민준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두 형이 민준 씨를 괴롭히거나 심지어는 민준 씨 몫의 재산까지 빼앗으려 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망치처럼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제가 절대 형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며 현우 형의 계산이나 현수 형의 공격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행동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계획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첫째, 비밀리에 집의 명의를 민준 씨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준 씨가 안정적인 거처와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이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말이죠. 둘째,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애 마지막에 선행을 베풀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갈갈이 찢기게 만들 현금성 자산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짜 유언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잔인하고 불공평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모진 말로 민준 씨에게 상처를 주고 집에서 쫓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이미 어렴풋이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민준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만약 민준 씨가 계속 집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집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민준 씨가 두 형의 모든 분노와 질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민준 씨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 씨를 내보냄으로써 아버님은 민준 씨가 스스로 독립하고 더 강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피할 수 없는 가족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민준 씨가 자신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 민준 씨가 형제들과 싸우고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로서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과거의 엄격함, 모진 말들, 그리고 그날 밤의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제 눈에 나쁜 아버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넉나간 사람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현우 형과 현수 형은 어느새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잔인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금이 가버린 형제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통과 사랑으로 제게 남겨주신 파란색 서류 파일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자취방으로도 마포구의 집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목적 없이 차를 몰고 헤맸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지만 저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김 변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저를 쫓아낸 그날 밤 아버지가 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고 많은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김 변호사,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 민준이가 날 많이 원망하겠지? 라는 질문만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극심한 고통과 자책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똑같이 나누지 않고 제게 주신 이유는 제가 가장 정이 많고 조상님들 제사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제가 이 집을, 이 가족의 추억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민준이는 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저 두 형들을 당해내지 못해. 내가 한 번 악역을 맡아서 그놈 평생을 지켜줘야지. 한 번 악역을 맡아서 아들의 평생을 지켜준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넓고 깊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현명한 방식으로요. 아버지는 제게 달콤한 말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엄격함을, 저를 단련시키기 위해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희생으로 제게 미래를 선물하셨습니다. 어릴 적 현수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울면서 아버지께 달려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내 자식은 우는 게 아니다. 내 문제는 네가 스스로 강해져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몹시 서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아버지가 제게 인생을 마주하는 법을,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제 곁에서 영원히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나아갈 채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돈은 없지만 강인함과 자존심이 담긴 채비를. 저는 차를 세우고 한강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양아들이라는 자격지심의 렌즈를 통해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는 늘 인정을 갈망하고 사랑의 말을 갈망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은 때로 말없는 행동과 묵묵한 걱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온 생애와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6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결과물.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두 망설임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 돈의 대부분이 보유권으로 보내졌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의 이 결정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버지와 저를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유권에서 데려오셨습니다. 제게 집을, 가족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아버지는 당신이 모은 돈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김 변호사가 들려준 작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 절차를 밟기 위해 사무실에 오셨을 때 김 변호사가 왜 자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드물게 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녀석들에게 낚싯대를 줬으니 물고기는 스스로 잡아야지. 현우는 제 사업 기반이 있고 현수는 이제 철이 들어야 하고 민준이한테는 집을 줬으니 그걸로 충분해. 이 돈은 나와 집사람이 세상의 진빚을 갚는 셈치는 거야. 그런 곳들이 있었기에 내가 민준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저를 입양한 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을 발표하던 밤에 아버지가 일부러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것은 행복이었고 삶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보유권의 돈을 기부한 것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불행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참으로 완전하고 숭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애와 나눔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현금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간애에 빛나는 귀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책임, 아버지가 남기신 인간적인 정신을 이어가야 할 책임. 저는 단지 집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까지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지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힘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저는 마포구의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제 소유가 된 집이지만 어째서 마음은 이리도 공허하고 아픈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나던 그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의자, 거짓 분노 속에서 내리치셨던 책상. 모든 것이 저의 지독한 오해를 말없이 지켜본 증인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방은 아버지의 성격처럼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이 정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주 젊고 강직한 눈빛 속에서도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가운 액자 유리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두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날 밤의 다툼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얼굴에 내뱉었던 무례하고 도전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신문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극심한 병고에 시달리며 저를 지키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연기를 하고 계셨을 때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를 가장 사랑해준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위로와 관심이 필요했던 그 순간, 저는 원망과 상처 주는 말로 되갚았습니다. 저는 떠나버렸고, 모든 연락을 끊고 3개월 내내 원망을 품은 채 아버지를 생애 마지막 나날 동안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병으로 고통스러웠던 깊은 밤, 아버지는 곁에 있어줄 아들 하나를 간절히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제 분노와 자존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뜨거운 눈물이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음을 통곡했고, 아버지가 홀로 감내하셨을 고통을 통곡했고, 제가 하마터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뻔했던 위대한 사랑을 통곡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 아버지께 대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죄의 말을 전할 기회도,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할 기회도 제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제 평생 동안 가슴 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마포구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자취방은 더 이상 제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단을 닦고 물을 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향을 피웠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정사진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미칠 듯한 자책이 아니라 깊은 애도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마지막 몇 가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 문턱에 섰을 때 제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충격과 고통이 아닌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책임을 마주할 평온함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할 때 김 변호사가 저를 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민준 씨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습니다. 제가 이 집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제사를 잘 모실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더 깊은 바람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꾸미신 연극의 목적은 형들의 탐욕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 우리 형제가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을 움켜쥔 채 두 형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형제에는 비록 금이 갔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갖고 오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심 끝에 현우 형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호음이 아주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형의 목소리는 지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형, 나 민준이야. 저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고 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형이랑 형수님 안부도 궁금하고 형이랑 둘째 형한테 집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이 망설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집은 이제 내 거잖아. 형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형. 이번 주말에 두 형을 만나고 싶어. 우리 집에서 내가 밥 한 끼 차릴게. 형제들끼리 다시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가족 식사라고 생각해줘. 아마 아버지를 기린다는 말이 현우 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형이 동의했습니다. 현수한테는 내가 말해볼게. 근데 올지는 모르겠다. 형이 말 좀 잘해줘. 기다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있던 낡은 나무장을 정리하다가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던 그 장의 밑바닥 뒤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힘겹게 서랍을 열자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이 아닌 세월의 먼지가 얇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가 300끈으로 조심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의 필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있고 단호한 필체,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에게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쓰신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300끈을 풀고 한 장 한 장 편지를 넘겼습니다. 총 5통의 편지였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출생에 대하여, 엄격함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잉크가 번진 듯한 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장애 등을 기댄 채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들아. 생로병사는 하늘의 이치란다.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쓰는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기 위해서다. 너는 내 친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겠지. 분명 그랬을 거다. 미안하다. 한 번도 내게 말해주지 못해서.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두려웠단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나타나 너를 데려갈까봐 두려웠어. 그날 보육원에서 너와 내 엄마가 갓난아기였던 너를 처음 봤을 때 똘망똘망했지만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지. 그 순간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내 것이 되었단다. 사람들은 네가 정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 어떤 신분증도 없이. 우리 부부는 너를 입양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밝고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우리에게 너는 양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내려주신 아들이란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렴, 아들아. 눈물이 시야를 가려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격함에 대하여. 어릴 적 맞았던 매와 꾸지람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있니? 아버지가 너에게 너무 엄격했다는 것 나도 안다. 하지만 민준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네가 너무 착하고 마음이 너무 여리다고 생각했단다.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아. 냉혹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 네게 강철 같은 의지와 꺾이지 않는 정신을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부부가 없을 때 네가 홀로 설 수 없을까봐 두려웠단다. 너를 때릴 때마다 내 손도 아팠지만 내 마음은 몇 배는 더 아팠단다. 나의 엄격한 가르침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 저는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만져보았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놀다가 아버지께 들켜 생긴 상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 흉터에 대한 원망 대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인해 보일 정도로 엄격했던 그 이면에는 깊은 걱정과 끝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후 내내 아버지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각각의 편지는 제가 늘 오해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완성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새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 대한 사랑이 형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단지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쓰셨습니다. 현우 형에게는 책임감에 대한 기대를, 현수 형에게는 철없음에 대한 걱정을, 그리고 저에게는 애틋함과 걱정, 그리고 남몰래 간직한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편지, 미래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모든 고뇌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 병이 내 기력을 거의 다 빼앗아갔구나.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너의 미래다. 내가 훌륭한 건축가이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볼까봐 두렵구나. 현우와 현수는 어쨌든 내 핏줄이고 각자의 셈이 있겠지. 나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결국 나는 네가 나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를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집을 너에게 남기고 최악의 연극을 해서 너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형제를 갈라놓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 네가 밖에서 스스로 고생하며 더 강하고 독립적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진 후에 반드시 일어날 다툼과 갈등에서 네가 벗어나기를 바랐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고통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택했다. 이 집은 내가 내게 주는 재산이지만 형제에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너의 지혜와 너그러움으로 그것을 지켜내렴, 아들아. 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단지 재산으로 저를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시련을,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제가 스스로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억압이 아니라 단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낚싯대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교과서적인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담긴 당신의 행동과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미안하다는 가장 짧았고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마지막 몇 줄의 필체는 몹시 떨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마가 아버지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나날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아버지는 또다시 너의 아빠가 되고 싶구나. 그날 밤 네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달려가서 너를 끌어안고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 그럴 수 없었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많이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 박진수. 많이 사랑한다, 아들아.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 세 마디. 마침내 저는 그것을 낡은 종이 위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 위에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후회와 감동,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홀로 짊어지셨을 고통이, 그리고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던 위대한 사랑이 너무나 가여워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글씨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 모든 고통과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 온전하고 영원하게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이 유품들에, 그리고 바로 제 심장 속에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앞으로 제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굳건히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든 항상 저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고 형들도 좋아했던 음식들로만 차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형이 먼저 들어오고 현수 형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현수 형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저는 두 형을 식탁에 앉히고 차를 따랐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형들. 현우 형이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깔끔하네.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거냐? 네, 이사 온 지 며칠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집이니까 제가 잘 지키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고 두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두 형을 부른 건 이 집 문제에 대해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현수 형이 즉시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등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주인이잖아. 우리 여기 뭐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열쇠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하신 건 저를 지키기 위해서지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3형제 모두에게 남기신 거예요. 저는 열쇠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우리 형제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남겨둘 거예요. 현우 형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 괜찮지만 둘째, 형. 저는 현수 형을 돌아봤습니다. 형은 아직 일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여기 넓잖아요. 형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괜히 밖에서 비싼 월세 내지 말고요. 현수 형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열쇠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는 이 집의 가치를 감정받아 봤어요. 집을 팔지는 않겠지만 이 집 문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예요. 집값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두 형에게 똑같이 나눠줄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현우 형은 사업 확장에 쓰고 현수 형은 그걸로 자본금 삼아서 제대로 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현우 형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가 아닌 놀라움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 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현우 형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건 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잖아. 아버지는 제게 집을 주셨지만 형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편히 눈 감지 못하실 거예요. 갑자기 현수 형이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형이었다. 현우 형이 다가가 현수 형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너 정말 다 컸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분명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랜만에 우리 3형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옛 추억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두 형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재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 형들을 돌보고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